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박종원입니다. 바나나 좋아하세요? 네. 예, 저도, 운동 후에 바나나 자주 먹는데요. 바나나는 이제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이죠. 근데 바나나에는 방사능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나나를 섭취를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방사선에 피폭되기 시작합니다. 방사선이 피폭이 되면 세포가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DNA가 파괴되기도 하죠.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은 이 바나나 정도의 방사선을 맞아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기분이 좋아서 바나나를 2개를 먹었다면, 혹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면, 바나나를 많이 먹는 것처럼 고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사람의 치유 능력은 이 방사선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고방사선 구역, 고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역에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다음과 같은 일에 의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저 당시에 198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마치 레이저 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소련,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1986년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가까이서 가서 보려고 저렇게 다리 위에 서서 구경하게 됐습니다. 저 사건은 나중에 저 다리는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는 사건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 현상은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실제로 저것을 보고 구경을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체르노빌 원전을 어떻게든 최악의 재난 사건에서 막기 위해서 그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생명을 유지를 하면서 이 원전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구소련에서 개발하던 로봇 그리고 독일에서 빌려온 로봇을 실제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지만 실제로 로봇을 용감하게 투입했고 투입한 그 즉시 로봇은 전부 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사람만 이런 그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위험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로봇 이런 기계들조차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른 형태의 로봇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바이오 로봇이죠. 바이오 로봇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바이오 로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젊은 군인들을 발전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이 희생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최악의 원전 사고 같은 상황에서 로봇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로봇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재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옆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발전소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원래 원자로는 그 내부에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식혀줘야만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그 냉각수가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위험할 경우 폭발 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었습니다. 현재도 강국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은 1986년도에 소련과 굉장히 달랐죠. 그 당시 저도 공대 학생으로서 당연히 일본 정도의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면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로봇을 발전소에 넣어서 일을 다 처리하고 깔끔하게 나와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난 로봇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구나. 정말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 DARPA에서는 로봇으로 대회를 개최를 하기를 했습니다. 로봇으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난 로봇 기술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자. 그렇게 야심차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로봇들은 당어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해야 됐습니다. 우선 재난 사고가 난 데까지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하면 로봇이 내리고요. 내린 다음에 발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면 고장난 밸브가 있어서 그 밸브를 작동시키고 그 옆에 발전소 벽에 구멍을 뚫는 태스크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난장판이 된 발전소에 사고 잔해물들을 치우고 길도 만들어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로봇들이 달려들었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 누가 최고의 재난 로봇 대응 기술을 가질 수 있는지 겨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카이스트 휴보팀이 1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그 현장에서 로봇들이 수행했던 것들의 몇몇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벽에 구멍도 내고 있고요. 잔해물도 치우고 있고 밸브도 조작하고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로봇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전 세계 어디에서 발전소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로봇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저런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발전소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로봇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아니, 로봇이 왜 약해? 로봇은 실제로 몸 전체가 강철로 이루어져 있고 강력한 모터로 구동되고 근데 어떻게 로봇이 그렇게 약하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봇이 막 날아다니고 악당도 무찌르고 하는데 로봇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제 몸만한 로봇이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강한 로봇이라고 하면 대략 한 10kg 정도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한 팔에. 10kg라고 하면 보통 성인들이 다룰 수 있는 무게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실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던 그런 강력한 로봇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회에서도 이런 로봇들의 상황에 맞춰서 저런 나무로 된 문을 여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 문이 실제 발전소에 쓰일 리가 없죠. 발전소에는 어떤 문이 쓰일까요? 발전소에서는 미사일 프루프 도어라는 게 쓰입니다. 미사일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문이 쓰입니다. 무게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요. 두께도 엄청납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서 저 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 이렇게 힘이 약한 로봇으로는 저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로봇이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폼보드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작업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최악의 비행기 테러 사건이 있어서
비행기에 사고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회에서 했던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는 사실 스크래치도 내기 힘든 거죠.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실제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런 커다란 소방 호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런 소방 호스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물을 발사하게 되면 뒤쪽으로 한 100kg 이상의 강한 힘을 반동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련된 소방관 분들도 저렇게 두 분, 세 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힘이 약한 로봇으로는 굉장히 섬세한 일은 가능하겠지만 이걸로 어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로봇들이 있다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재난 현장으로 진입해야 된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정말 잘 알고 문이 온전하게 잘 있기를 기대하고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팀은 이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했을 때는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진 재난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중장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중장비들은 보통 모터로 구동되지 않고 커다란 엔진으로, 디젤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발생한 강한 힘을 가지고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죠. 저희는 이 시스템을 로봇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로봇이 단순히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이 사람의 형태를 생체 모사를 해서 사람의 뼈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쓰다가 혹은 사람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 도구들을 로봇이 그대로 모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봇을 위한 전용 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툴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로봇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원격 제어 기술도 발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 키 정도 크기의 로봇이고 한 팔에 100kg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지력은 500kg,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해야 될 때는 200kg 이상의 견인력을 가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의 재난 구조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작업 차량에 접근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꺼내고 세팅을 해서 작업 현황을 사람처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그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수많은 잔해물들을 그림처럼 헤쳐내서 실제 길을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에 삽이나 곡괭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에 물이나 다른 것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밸브를 작동시킨다거나 혹은 누출되고 있는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임시 방편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발생한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들을 드럼통에 담아서 지게차로 떠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안점을 삼았던 것은 바로 사용성입니다. 사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쉽게 개발할 수가 있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가장 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재난 현장에 저희와 같은 개발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낮죠.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재난 전문가나 소방관 구조 전문가 분이 활동하실 거고 그분들이 로봇을 직접 움직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로봇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코딩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죠.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그중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미니어처 로봇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저 미니어처 로봇은 작은 인형과 같아서 몸에 품고 인형놀이를 하듯이 움직이면 그것과 똑같이 암스트롱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5분 정도의 안전 교육만 받으면 암스트롱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암스트롱 로봇은 과연 진짜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능 방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있는 훈련으로서 만에 하나 있을 방사능 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 대응 태세를 이렇게 확인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에서 최초로 로봇이 적용이 됐습니다. 암스트롱은 가상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 방사능 물질이 퍼지는 상황에서 스프레이 젤을 이용을 해서 그 누출되는 부위를 차단해서 밀봉을 해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정말 재난 사고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기술을 추구해야만 최악의 경우의 재난 사고에도 이런 로봇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현재 이 암스트롱 기술은 저희가 생각건대 첫 발을 내딛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기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재해 상황에서 로봇이 사람을 구해오는 날도 머지않아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는 연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